나이가 되긴 했지만 연말연시 모임이 참 많을 때입니다. 박자짓거란 송년회도 좋지만 나만을 위한 송년회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한 해 달려왔는데 사실 만족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면 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도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송년회를 열어보는 거죠. 정말 수고 많았어, 올해도. 네, 2023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 나은 새해를 기다려보면서 인생 책방 오늘도 책으로 다독여드리겠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수고의 책 인생 책빛 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린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기도 하고요. 책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존경받는 변호사 에티커스가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흑인이 있거든요. 그 로빈슨이라고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인종차별이 존재할 때 백인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던 흑인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동네에서 이제 지탄받는 일이 된 거죠. 그것을 그 변호사의 어린 딸이 있거든요. 스카웃이라는 이 스카웃의 눈으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눈으로 본 미국 사회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예요? 이 줄거리를 들어보면 앵무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 앵무새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앵무새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제목은 투키런 모킹보드라는 거거든요. 그 모킹보드는 한국말로는 굳이 따지자면 흉내 집박이류? 네, 새. 집박이. 네. 흉내 집박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 죽이기가 아니라 원래는 흉내 집박이 죽이기 이런 겁니다. 네. 전혀 다른 종류의 새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번역 과정에서 흉내 집박이 하면 이게 뭐야 하면 찾아보고 막 그러니까 앵무새라고 번역이 되면서 우리한테는 앵무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킹보드도 그렇고 앵무새도 그렇고 뭐 듣기에는 좀 다르지만 근데 사실 의미하는 바는 비슷해요. 그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주는 게 그 흉내 집박이거든요. 변호사가 아이들한테 그 공기총 사격 연습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앵무새를 쏘지 마라. 모킹보드를 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 채소밭에서 뭘 따먹거나 옥수수를 훔치거나 뭐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트지도 않는다. 아무런 해가 되지도 않는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는 여기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하고 짓밟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라 정말 다행이다. 흉내 잡박이, 흉내 집박이. 잡박이 심해서 흉내 집박이였으면 베스트셀러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책 제목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흉내 집박이. 네.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충 짐작은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앵무새가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흑인은 정말 억울한 게요. 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월 집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흑인은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이 에티커스 변호사의 그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탈주하다가 총에 맞아서 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이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전형적인 여기서 앵무새죠.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에 한 명 더 나오는 게 동네에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요. 사람이 사는데 밖으로 나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럼 소문이 무성해지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앞에 지나가면 뭔가 음산한 기운들이 돌아가고 막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평생 은둔의 삶을 사는 부 레들리씨입니다. 그 오랜 시간 은둔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 이 부 레들리 역시 여기서는 앵무새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정황 증거가 무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에티커스 변호사 같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느껴지네요. 당시로서는 이렇게 흑인을 진정성 있게 변호한다는 건 말도 안 됐고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인종차별하면 언제적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옛날이요. 옛날, 고전. 그렇죠. 네. 네. 100년 전 정도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 그렇죠. 근데 짐 크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1965년까지 있었어요. 진짜요? 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 187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남북 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된 거죠. 네.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 그린북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네. 이제 흑인이 집안일 뭐 이런 걸 보수를 해주러 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줬는데 흑인이 마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장면이 그 인간 생각이- 취급을 안 했던 거죠. 네, 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성장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카웃이라는 이 꼬마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 능력, 나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차별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냥 인간 그 본질 자체를 중심에 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내려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옛날 이야기라고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고요. 차별과 편견이 어떻게 사람, 피해자를 만드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은요, 정말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요, 좀 아쉽다면 아쉽다는 아쉬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우리 오영환 의원님께서 충격 선언을 하셨어요. 어떤 선언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음번 총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의원님 이 불출마 선언하신 것을 번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저 또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떠나는 게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소방관을 하겠다 꿈꿨던 그 어린 시절처럼 돌아가는 날을 더 간절하게 더 설렘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총선 준비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선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좀 덜 바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거든요. 임기가. 네. 남은 시간 동안 또 하고 싶고 해내야 되는 또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 이후로도 예산국회, 예산에서도 뭐 지역 예산뿐만 아니라 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요즘 또 이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 이어서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하는 국회답게 하나라도 더 성과를 내고 가자. 네. 뭐 소방이나 경찰 또 재난안전관리 관련 이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뭔가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시간이 참 이제 제한돼 멋집니다. 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 책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생과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요, 세계적인 명성의 스릴러 소설가입니다. 자, 마이클 코넬리가 지은 로스트 라이트를 인생 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만나고 올까요? 거대 조직에 대한 환멸과 형사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채 LA 경찰국을 떠나게 된 해리 보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악을 응징하고 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립탐정으로 활동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되짚어가기로 합니다. 총이나 배지도 뒤를 받쳐줄 동료들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이 책은 4년 전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탐정 해리 보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책 보면서 새벽을 맞이한 게 진짜 오랜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로스트 라이트 어떻게 읽으셨어요? 소설책이라기보다는 뭔가 한 편의 영화를 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이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범죄 기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험치 때문인지 뭔가 디테일함들이 좀 많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조직이 막 싸우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총알을 빼놨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조수를 섭외해놨지. 그럴 줄 알고 하면서 반전에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되게 그거는 이제 유머를 푼 거지만 이거는 진짜 반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를 손에 잡으면 진짜 이거 밤을 새고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마이클 코넬리가 형사 해리 보슈 시리즈를 한 건데 이게 미국식 전통 스릴러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17편이나 된대요. 이 시리즈가. 그러니까 1992년에 블랙 에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7편까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의원님 나오면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해리 보슈 시리즈 다 읽으셨나요? 우선 해리 보슈 시리즈와 그리고 이런 변호사 시리즈가 있어요. 미키 할러 시리즈. 그리고 그 외에 그런 좀 외전도 있고요. 모든 시리즈를 한 3번씩은 읽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와, 외우시겠는데요, 그 정도면은? 야,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인가 봅니다. 예. 근데 이 시대에 정말 걸출한 형사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해리 보슈 시리즈 17편 중에서 10번이나 읽으신 로스트 라이트를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은 이 책의 서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서문에서 이 해리 보슈가 혼자 독백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음이 없다 하면서 그것은 뭔가 사람이나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꿈이나 사명 같은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내민 손들을 본다.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명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외면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정말 10번 읽으셨네요. 진짜 외우셨어요. 외우셨어. 이 서문의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해리 보슈 시리즈의 이런 모든 스토리를 관통하는 이 주인공이 이 어떤 사명을 갖고 그 사건들에 또 세상에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좀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인생과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사명감입니다. 네,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해리 보슈는요, LA라는 도시에 넘쳐나는 악을 처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형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거형이거든요. 형사였습니다. 로스트 라이트에서는 LA 경찰국이라는 거대 조직을 박차고 나와서 사립탐정의 신분이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부분? 어쩌면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또 하나가 저 자신과의 뭔가 동일시?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도 소방관에 이 배지를 떼고 국회의원에 이렇게 뛰어든 것처럼 그냥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 직업으로서와 관계없이 나의 사명에 대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의무를 느낀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소방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좀 대입되는 공감이 깊게 되는 뭐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그만둔 직업은 근처도 가기 싫은데. 안 그래요, 의원님? 근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보슈는 경찰서 근처도 안 갈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뭐 해결되지 않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네. 이 부조리에 대항하는 모습이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은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의원님? 그렇죠. 그렇죠. 경찰관의 이런 배지를 뗀다는 거, 그거 없이 경찰 수첩 없이 신분증 없이 이 수사에 임하다 보면 또 이 사람이 또 이 수사하는 그 한 사건이 정말 많이 복잡하게 엮이거든요. 이게 단순 살인 사건을 넘어서 뭔가 테러 자금 뭐 이런 것과 연관된다는 의혹에서 FBI의 이 보슈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유치장에도 몇 시간씩 가두고 협박당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사건들을 겪죠. 네. 근데 이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보슈 형사가 이 해결을 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끌고 간 힘이 대체 뭐였을까요? 그 책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게 이 네. 희생자의 손이에요. 희생자, 피해자, 이 안젤라 벤튼의 이 내민 손의 모습이 뭔가 보슈는 자기 자신에게 뻗은 것처럼 네. 느꼈고 그 손을 잊지 못해서 이미 이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걸 복사해 나온 것을 들고 저희가 수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손에 대한 누군가를 향해 간절하게 내민 그 손의 그 마음을, 애처로움을 잊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류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것이 이 보슈가 그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네.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 사명으로서의 이 원동력,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 사명감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묵직한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이 소방관이 정말 사명감 하나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방관의 사명 어떤 걸까요? 아까 그 희생자의 손을 잊지 못한 형사로서의 해리 보슈의 사명감이 있었다면 네.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도 이 수많은 재난과 사고와 응급 상황에서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위험한 현장, 뭐 두려운 현장처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현장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고 또 화재를 진압해야 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손을 떠올리는 마음, 그게 사명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곳은 소방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선이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또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1대 총선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국회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소방관으로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 이런 제도나 뭔가 이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런 현장이 조금만 더 안전했다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을 많이 느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 해서 사실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정말 많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네. 뭐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이런 체계적인 이런 법을 만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도 많은 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끊임없이 국민들도 희생되고 저는 분명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성과를 냈다고 자부할 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도 희생되고 지난 4년 동안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10명에 달하거든요. 제 나이 30도 안 된 이런 후배들을 이 현충원에 가서 묻으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과를 많이 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이런 동료 후배들을 이렇게 묻어야 되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를 느꼈던 거죠.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고 재난이고 소방관들의 이런 숙명 같은 희생을 막을 수 없으면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국회가 아니라
그분들의 옆에 같이 있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이상은 이 현장인을 떠나 있는 비겁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동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시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다시 소방 현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나 네. 돌아갈래 그럼 웰컴 어서 와 이게 아니라 네.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고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소방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네.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 이 정치를 하려면 일을 완전히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치 중립의 의무 때문이라도 네. 그 일을 완전히 이 평생 직장을 그만둬야지만 네. 정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만둔 직장을 다시 들어가는 게 무슨 이런 사기업이 아니고 뭔가 채용 절차에 있어서 유일한 그런 통로가 수험을 통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또 웃기는 시험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저도 아나운서 시험 다시 보라고 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할수 있을까? 이야, 그쵸? 근데 저는 정말로. 뭐 기대도 많이 돼요. 네. 이 소방 관계 법령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소방법을 다 바꿔놨어요. 새로 만든 것도 많고 진짜. 제가 바꾼 법을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함이 그러네요. 네, 정말 사명감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명감 하나로 동료들의 곁을 지키겠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 귀하합니다. 자, 우리 오영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변자입니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를 우리 해리보슈가 대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어때요? 그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좀 후회 없이 잘 수행하셨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뭘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자랑스러운 의정부의 이런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네. 우리 시민분들께 좀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걸 넘어서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무슨 재난안전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 재난안전에 대한 소방 화재 안전에 대한 이런 대변 역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에도 몇 번씩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비극을 당하는 이런 국민들의 그런 애타는 마음 그런 걸 좀 막기 위한 그분들의 피해자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후회 없다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민 중에서 특히 이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소방관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게 바꾸셨잖아요. 소방법도 많이 바꾸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어필을 해주시면 나중에 소방관 돌아가셨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성과들이 있고 그리고 소방관들을 위해 한 입법 성과들이 있는데 이 현장의 소방관들을 위한 법에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과가 된 게 있다면 이 공상추정법이라고 소방관들이 이런 화재 현장이나 이런 유독물질이 많은 현장에서 아주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그게 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직접 입증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그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도 유가족들이 몇 년에 걸친 이런 송사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부조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이제는 그런 희귀 질환을 포함한 이런 질병 부상에 걸렸을 때 이제는 국가가 먼저 그분들의 이런 공상을 또 순직을 선 인정하고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만큼은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안전을 이젠 국가가 직접
책임지게 바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서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게 되실 건데 그래도 이 4년 동안의 어떤 소회들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오영환 의원님을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평생 헌신했던 직업 자체가 소방관이었고 이런 소방관이나 이 책의 주인공인 이런 형사들이나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이렇게 소방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던 국회의원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정말 잘생기셨으면 약간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 왼손, 겸손까지 있으시니까 네. 정말 다 갖추신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진영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소방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위기 탈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위기 네. 탈출? 예, 위기 네. 탈출 테스트입니다. 잘 듣고 이 상황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왕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수로 기침 소리를 낸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골라주세요. 1번, 신이옵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2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하나, 둘, 셋. 1번. 1번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쳐다볼 법도 안 되는데 왜 아니죠. 1번을 고르신 거예요, 어머님? 어차피 들킬 건데 아, 솔직한 것만큼 그 탈출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죠. 정면 돌파. 네. 그렇죠. 하나는 걸리겠지. 두 번째 질문 정신없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질문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골라주세요. 1번, 왜 그러는지 차분히 이유를 말해봐 라고 한다. 2번, 일단 사주는 거겠지? 밥부터 먹자 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저는 왠지 2번일 것 같아요. 2번, 일단 사주는 거겠지? 밥부터 먹는다. 먹자. 네. 그러니까 드라마의 대사거든요. 거기서 소지섭 씨가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얼굴로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지의 얼굴로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지금 약해졌어. 아, 일단 밥부터 먹자라고 얘기한다. 먹어야지. 나는 그랬는데 1번이죠, 이럴 때는. 야, 그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차분하게. 아, 의원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목구비 보시는 보니까 당황하는 모습 살짝 봤죠. 역시 내 이목구비 죽지 않았어. 아니 근데 아내분도 굉장히 유명한 암벽 등반 선수시잖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래, 궁금해요. 그 얘기 좀 해줘요. 네. 제가 소방관 구조대원이자 그리고 산악구조대 가기 전후로 저도 클라이밍을 나름 훈련 차원에서 많이 배웠죠. 네네네.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이런 강사, 코치 이런 분이 선수 출신이셔서 네. 그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클라이밍 코치가 소개를 시켜줬다. 아, 네. 그럼 암벽에 매달려 키운 사랑인가요? 같이 매달리기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보통 줄을 잡아줬죠. 아. 예.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밥 먹을래 나랑 살래거든요. 뭐라고 어떤 멘트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평생 지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방관이기도 하고 잠깐 지금 수줍게 말씀하셨지만 지켜주겠다라는 말만큼 든든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을 지켜줄게. 구조대원이 지켜준다잖아요. 구조대원이 평생을. 평생을 살아갈게. 내가 지켜줄게. 아니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네. 네. 세 번째 문제 가야겠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래된 원수를 드디어 잡았는데 나에게 총을 딱 겨눈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골라주세요. 1번, 나의 순발력을 믿고 총을 빼앗는다. 2번,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 하나, 둘, 셋. 당연히 두 번째. 정말요? 당연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아니 그 필요 이상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소방 현장이든 경찰 안전이 현장이든 중요하다. 일단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안전하게 두 살고 봐야지.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거다. 그럼요. 아. 무릎 꿇었다가 기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 살고 봐야지. 아니 근데 해리보슈 형사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뺐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의원님은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기회를 다시 본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1번 일단 진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간다. 2번 말해준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걸 물어본다. 하나, 둘, 셋. 1번. 아, 일단 남의 진정을 말을 하고 먼저 무조건 믿고 보는 것만큼 나쁜 건 없죠.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러 간다. 정확하게 이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죠. 야, 오늘 되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요. 일단 1번이 3개 이상이면 거북이형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속도로 살아가며 남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 타입이라고 하고요. 1번, 2번 답변을 골고루 하셨다면 팬더형, 진정한 고수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다. 조용히 강한 당신은 외유내강형, 거북이형이시네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가는 스타일. 네, 지금까지 우리 솔직한 의원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정의입니다. 이 보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가 생각하는 정의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수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속에 이 FBI는 얘기해요. 너는 손을 떼라. 그 희생자의 수사보다 뭔가 이런 더 큰 선, 더 큰 정의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 네. 그걸 위해 그 희생자의 손 같은 건 잊어버려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보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서든지 간에 이 희생자의 손을 외면하는 순간 그 작은 정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정의를 지키냐 이런 마음으로 좀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게 보슈가 추구하는 가장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그런 희생자의 작은 손, 아주 약자, 아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잊어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정의에 가까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제목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트 라이트, 뭐 빛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잃어버린 빛이라는 뜻인데 네. 이 보슈가 사실은 베트남 파병 용사 출신이에요.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용사 출신인데 네. 그때 수많은 땅굴에 들어가면서 그 땅굴에 이런 사람을 죽이려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자기를 따라 들어온 그런 빛을 이렇게 로스트 라이트라고 불렀다. 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실종됐던 FBI 요원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 터널에 들어가며 그 터널 안에서 라이트를 끄고 그러면서 그 로스트 라이트 그 모든 고난과 억압과 이런 걸 물리치고 결국 진실에 그리고 희생자들의 시신 발견과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참 어둠 속이나 이런 지하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참 무도한 세상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둠 속이나 지하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께 정의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해 더 큰 역할,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네. 수많은 재난과 사고와 그리고 내 동료들의 이런 순직과 이런 것들에 마땅히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뭔가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더 큰 정의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의 정의, 내 동료들을 지키겠다, 국민들을 현장에서 지키겠다, 그런 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정의 아닐까. 네. 저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네. 자, 잃어버린 빛을 찾아서 고군분투했던 해리 보슈 형사처럼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뛰셨잖아요. 지난 시간 좀 돌아보면 어떠세요? 길었나요? 아니면 짧았나요? 길고도 짧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4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고요. 또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게 일했고 그렇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의회로 들어오신 것?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죠. 네. 익숙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이 책임감과 죄책감에 어깨도 무겁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기에 할 수 있었던 일들과 바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웠어도 다시 돌아가도 또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사명감으로 소방관의 사명감의 연장선상에서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습니다.
정치 시작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겠다라는 다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 꼭 이루신 거 있으세요? 제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법을 바꾸고 많은 성과를 내고 제도도 개선했지만 지난 12월 1일에 또 제주도에서 네. 이 29살밖에 안 된 고 임성철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네. 또 순직 사고를 당했어요. 현장도 가서 살피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사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결국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했지만 또 발생하는 이런 비극 앞에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루어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자긍심이나 이거보다는 여전히 죄책감과 그런 아픔이 더 많이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명감과 정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너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4년 동안 이뤄내신 것도 정말 결코 작지 않은 맞아요. 거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의원님의 꿈이자 소망인 이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계획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5월 29일 남은 임기까지는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의정 활동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죠. 뭐 필기 시험 또 소방관 체력 시험과 네. 이런 면접 시험 뭐 다양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한동안은 그냥 수험 생활에 그냥 쫓겨서 바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게 유일한 계획이죠. 사실 그냥 네. 현장에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이 저희 꿈이지만 네.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 요즘 저의 그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저의 유일한 저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공부를 할지 우리 의정부에 정말 좋은 도서관이 많아서 어디 도서관에 다닐지 상상하며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자. 전 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 도서관에다 커피 한 잔 갖다 드리고 싶네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로스트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릴러 소설을 통해 뭔가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전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이 안에 담긴 내용 속에서 이런 형사로서의 이런 보슈가 가진 사명감,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제가 동일시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런 약자, 피해자, 희생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어두운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요. 박하사탕. 나 다시 돌아갈래! 하셨던 의원님에게 이제는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국민의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우리 의원님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 노래가 생각나요.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네. 반전의 정말 반전 장인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해리보슈 시리즈는 그래서 누가 잘못 읽으면 완전 좀 빠져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17편이나 되고 또 뭐 의원님 같은 경우도 몇 번씩 계속 읽었다니까.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잘하면 해리포터보다 해리보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해리보슈. 정도로 네,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이 안에 이 형사의 사명감도 좋지만 소설 자체로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임기가 끝나가지만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근데 국회가 일을 하든 국가가 일을 하든 소방관이 아무리 노력하든 결국 국민 여러분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집에서도 뭐 비상구의 그런 비상구의 상황과 상태와 위치와 이런 걸 확인하고 뭔가 그런 낡은 콘센트 확인하고 또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국민 여러분의 스스로를 지키는 거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일상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영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3개의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명감, 대변자, 정의.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우리 오영환
의원님의 인생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년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가슴을 울리는 책과 인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어느덧 2024년 새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은 다가올 2024년을 전망하는 책을 준비해봤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32명의 지식인이 모여 2024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해법을 모색한 대한민국 종합전망서 2024 대한민국 대전망입니다. 6개의 파트로 나눠진 책은 과학,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문화까지 총 5개의 지지대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총론을 시작으로 AI, 경제안보, 기후변화, 총선, 탈가족화 등 다양한 시대적 이슈를 짚으며 지식인들의 분석과 예측을 담아냈는데요. 변화하는 2024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일지 책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해외 사례를 다룬 책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는 그 해년도에 발굴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 사업성이 검증되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84개국의 코트라 무역관이 찾은 260여 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퓨처테크, 뉴노멀 라이프, 그린 이코노미, 도시와 인간이라는 총 4가지 주제로 36가지 트렌드를 선별해 책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2024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며 여러분만의 전략으로 게임 체인저를 선점해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서평책은 플립 싱킹, 즉 생각 뒤집기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 플립 싱킹입니다. 서평자인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는 해결로서의 새로움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생각 뒤집기와 발견하기로서의 플립 싱킹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변화시키기 어려운 문제는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저자는 이러한 인정과 수용이 플립 싱킹의 바탕이 되며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서평했는데요. 생각을 뒤집어 위기로만 생각하던 문제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이자 도약대로 바꾼 책 플립 싱킹이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음식의 미래입니다. 인구 증가와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인류는 친환경, 동물 복지와 같은 표식을 달고 윤리성을 담은 차세대 미래 음식들을 발명하고 있는데요. 책의 저자인 라리사 짐버로프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의 경험과 음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 기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대마약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최소한의 교양서, 대마약 시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수 31.2명.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이제 마약 위험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자는 마약 펜타닐의 탄생과 역사와 함께 마약에 대처하는 과학적 대안과 사회제도적 해법까지 책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화제의 책은 일자리 그 위대한 여정인데요. 책은 인류 문명의 긴 여정을 통해 일자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며
AI 시대에 인간다운 일자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책으로 인사드린 오늘 뭐 읽지?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새해에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